네, 1년 전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이 오늘 다시 켜졌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한 주간 전국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또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촛불 집회 1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먼저 배 교수님. 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주권자가 국민 아닙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서서 불의한 권력 그리고 불의한 최고 대통령을 직접 심판했다. 이게 이제 계속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구속 수감까지 된 것은 우리 헌정사회 또 정치사회의 최초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구나 이건 세계 정치사회 또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이 평화 집회, 이 촛불 집회의 평화성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총 1,70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폭력과 관련해서 처벌이나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촛불 집회의 위대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인권 증진을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이례적으로 1,700만 명의 촛불 집회 참여자들에게 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촛불 집회는 과연 현재 끝났는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국민 통합의 힘으로 멋지게 완성이 돼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촛불은 현재 진행형이다. 허성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앞에서 우리 배종 교수님께서 뭐 다 이미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촛불 집회 첫 집회가 2016년도 10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차가 2017년 4월 29일 날 끝나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다행히도 1차부터 23차까지 현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의미가 남달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 그 1년이 지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세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성숙한 그 시민 정신이 굉장히 진일보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초기에는 조금은 그 어떤 뭐랄까 시민들이 자발적인보다는 조금 동원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원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서 시민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평화 집회를 1차부터 23차까지 끝까지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에서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버트 재단에서도 이 방점을 어디다 지금 상 주는 방점을 어디다 찍었냐면은 평화 집회에다 찍고 평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렇게 해서 상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 손으로 실현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제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또 촛불 시위로 인해서 반대 또 태극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런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 현상이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시위도 진행되지만은 편가르기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또 문재인 정부의 그 통합 정치의 결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평화 집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긴 하지만 편가르기에 대한 모습은 아직도 좀 남아있다. 고쳐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 내일이 딱 1년이 되는 날이죠. 네. 자, 오늘 그런데 광화문, 여의도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또 청와대 방향 행진을 할 것이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약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네. 이제 두 군데에서 각자 집회를 열었는데 문제는 이제 촛불 집회도 두 갈래로 말씀하신 대로 나눠진 거죠. 나눠진 이유는 당시에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태진행동 측에서 적폐청산이 좀 미흡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무하고 있는 청와대까지 경고성 행진을 하자라고 밝히니까 순수 또 자발적인 시민들이 여의도 촛불 파티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퇴진 행동이 결국은 청와대 행진을 안 했는데요. 촛불의 위대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통합된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굉장히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촛불의 힘이 갈라지는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초에 촛불이 주장한 게 적폐청산,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정권 퇴진. 이거는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으로 성공의 혁명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은 뭐 사드 반대라든지 또는 뭐 반미 구호적인 반미적 성격의 구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편성을 얻기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좀 앞으로 촛불 집회가 더 해야 될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작업으로 승화돼야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의 힘들이 더욱더 하나로 뭉쳐가지고 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주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 내에서 이런 또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까 허성우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또 태극기를 든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런 분들과의 그런 통합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정부 여당은 결국 이제 촛불 민심들을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혁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데 100대 개혁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촛불 민심이 뭐냐면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또 그리고 방송 개혁, 또 갑질 문화 청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또 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 이제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신장시켜야 된다. 물론 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대표적인 게 국민 소환권, 국민 발언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제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첨언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일이 이제 결국 이제 촛불 집회 1주년인데 그 촛불 집회 1주년 메시지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신은 살리되 그 정신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집회가 이원화돼서 열렸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또 그 광화문에서는 그 박근혜 퇴진운동 정권 교체 뭐 그분들이 또 주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정신은 살리되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적폐청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요구들을 지금 시민 촛불 집회에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 그 국민 또 그것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그 적폐청산을 함으로써 이게 또 과거 정권을 또 뒤지는 이런 상황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오늘 또 그 세계 한상인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적폐청산이 꼭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만 해당되느냐. 이렇게 또 야당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그렇게 일반 국민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통합의 정신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지금 평론을 하면서도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아예 쌓였던 적폐가 과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만 있었던 건지 그 전 정권은 없었는지도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폐청산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해서
그리고 적폐청산을 한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승복 안 할 승복이 없죠. 또 예. 국민들이 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켜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허이 사장님의 이런 이제 뭐 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은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사정이 아니다. 여태껏 해방 이후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성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를 청산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편가르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경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이제 불공정 경제 그리고 특권 경제를 청산하겠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적폐 청산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인적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 법적 보완 이런 쪽으로 시스템 청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폐 청산이냐 보복 정치냐의 문제는 뭐 여야 간에 계속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지금 이제 전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성장 만능주의 이것도 이제 적폐 청산의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 그 근현대사를 다루면서 이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들은 다 공가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근데 산업화 세력만 타겟을 잡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 만능주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민주화 세력들은 그러면 이 오류가 없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도 사실 적폐라면 적폐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가르기식을 할 게 아니고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 세대로서 나름대로 일단 일장이 있는 겁니다. 예. 민주화 세력도 일단 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쨌든 지금 특정 이념이나 지역, 계층, 세대로 편가르지 않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입장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시작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반쪽 국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야 간의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거기에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 정상화를 방송 장악 음모라고 우기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명분 없는 구태냐 언론 지키기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두 분 생각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방금 인터뷰를 들어봤지만 예. 이제 여야 입장이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제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선 방송 지키기다라고 주장을 한가 하면 또 한쪽은 방송 정상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현재 한국당, 현재는 야당이지만 구 여권 시절에 과연 방송의 독립성,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전형적인 구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방송 장악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 방통위에서 MBC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국감 전면 보이콧을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국감을 전면 보이콧할 사안인지 벌써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지금 방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적폐청산 그리고 방송 정상화라는 목표는 굉장히 좋은데 이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목표 지향적인 부분은 없는지, 또 밀어붙이기 그런 점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분이 있는 보이콧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콧이라는 이런 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야당의 어떤 그 한계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장애투쟁, 보이콧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야당은 결국은 국감을 보이콧하는가 현 상황을 중단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런 수단적인 장치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국감 자체를 이 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걸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뭐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의 그 목소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방문진에서 임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을 하면 되는데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퇴진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실 그 이사진을 교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기간으로 한다만 돼 있지 누가 추천권을 갖는지는 법적으로 지금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제도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도 그런 그 추천권을 정권이 바뀌면서 좀 약간 악용보다는 그 약간 그 편법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사항인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사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물러나라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또 민주당에서 그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의 논란이 상당히 됐잖아요. 거기에 뭐 KBS, MBC 측 이사 비리를 부각시키고 시민 그 단체로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자 이렇게 압박을 해서 벌써 이사가 2명이 퇴진했고. 그리고 그런 로드맵들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문건 로드맵대로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당을 자극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야당만 탓할 상황은 아니다. 과연 여당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이제 우리 허 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데 이게 국감을 전면 보이콧할 사안이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방송법을 보면은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법적 권한을 행사했고 실제 관행상으로도 현재의 구 여건이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와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국감을 전면 보이콧한다?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냐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지금 투쟁 수단이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의 가장 효과적인 투쟁 장소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국감 현장입니다. 그래서 DJ, YS 같은 의회주의자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싸울 장소는 바로 국회다라고 주장을 했고 장애투쟁은 아주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벌써 세 번째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국당에 나간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당은 실력이 없다. 실력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서 국감 현장에서 당당하게 논리로 정책으로 상대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겁피다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습관성 국회 보이콧이다.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 교수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요. 이 백 교수님 말씀하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인수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내로남불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적에도 사실은 국회 보이콧도 있었지만은 장애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FTA 문제라든가 그 다음 방송통신법 때 다 장애로 나가면 보통 2달, 석 달씩 막 100일씩 심지어 긴 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까 지적한 거고요. 지금 그 배종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과거 야당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마치 과거에는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장애투쟁도 안 하고 당내 이 보이콧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다 뒤져보세요. 자료를 뒤져보면요. 과거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예. 공영방송을 갖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감을 보이콧할 정도가 되느냐? 공영방송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공영방송을 두고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영방송을 놓고 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리가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예요. 자, 이런 입장 법적 논리를 속에서.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야당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원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야당이 자꾸 반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다 만들어지는 보니까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콧과 함께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연장선상에서 한국당 보이콧의 또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여당 의원과 피감기관장의 신경전이 날카로웠는데요. 네. 현장 상황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지금 연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글쎄,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그 쉬는 시간에 거기를 갔는데 그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무 일이나 하나요? 지금 고 이사장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증인이 그러면 안 주의하시라고요.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증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네, 상당히 감정적인 설전이 오갔는데 이게 지금 국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감 기관장이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불씨가 됐다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원인 제공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사인이라면은 충분히 한국당의 의총에 부르면은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공영방송 MBC 방문진의 이사장이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 공영방송은 방송의 독립성 때문에 정파성을 띠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공영방송의 주인은 이제 국민인데 이걸 정파성을 띠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란이 어떤 날이냐면은 피감기관 장으로서 그날 증인으로 또 그 국감이 있었던 날인데 그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총을 간다? 국감 보이콧.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네. 스스로 방송의 공영성을 지녀야 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정팔성을 띈 행위로서 이거는 자기 모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이사장님. 적절한 네. 처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방송에 했던 사항만 딱 놓고 보면은 적절한 거 부적절한 처신이지만은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정인을 직접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의총장에 부른 거 아니냐. 그랬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다. 다만 지금 좀 전에 지금 정인과 위원장 간의 이 대화를 보면은 아직도 서로가 이 정인으로서의 자세 또 위원장으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서로 인격 모독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은 정인들한테 정인도 인격이 있고 위원장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사실 그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윽박 지르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팩트를 갖고 정확하게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격을 모독 주는
이런 감사가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근데 이제 부분은 고영주 이사장 예.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본인이 공영방송 박문진 이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파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색깔론을 너무나 뚜렷하게 주장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 본인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화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이념론 색깔론을 부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이 안팎으로 참 복잡한 상황이죠. 일단 오늘 홍준표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서청원 의원을 좀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마는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근데 그걸 두고 나를 협박을 해요?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그리고 국민당의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의원 내 이름은 들었는데 천벌받을 거야. 네, 홍 대표의 이런 격앙된 발언은 이제 정리하자면 상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 그중에서도 서청원 의원과 특히 큰 설전을 벌였었는데 녹취록이 있다. 그렇다면 공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귀국하고 나서 홍 대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홍 대표의 한국당 내에서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저는 뭐 큰 무리 없이 홍준표 대표 그 의견 그러니까 의지대로 저는 진행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선당우사라는 이런 정신 앞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무슨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서청원 의원하고 이 최경환 의원을 출당 조치를 시키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서청원 대표도 물론 상당히 그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당우사 정신이라는 앞에서는 사실 당 8선 의원이고 당 고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당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나 특히 최경환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빼고는 할 얘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 이 친박 자장들은 사실은 그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선당우사 정신 앞에서 이렇게 뭐 과거에 폭로를 한다든가 뭐 홍준표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뭐 이야기들을 폭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구태연한 정치 형태예요. 그렇다면은 당을 위해서는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용태를 내리는 게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의지대로 당은 아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자유한국당이 저는 산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한 주 최고위원회도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위원회 열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과 약간 좀 다른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쉬운 게임 같았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투쟁 사실상 들어가고 그리고 서청원 또 최경환 두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굉장히 꼬이고 있는데 당장 당초 들어가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최고위 과정 없이 윤리에서 의결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그랬는데 지금 아니다.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최고위에서 9명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꼭 과반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게임이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되면서 만약에 녹취록이 또 나오고 이래서 진흙탕 싸움이 심화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국당 의원들도 동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이 제명이 되고 또 서청원 또 최경환 두 의원의 당적 문제 또 출당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가 같이 들어와서 합치는데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수년돼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듭니다. 그 바른정당과의 그런 통합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친박 청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한대 배종호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